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유튜브와 넷플릭스 누가 이길까 두 번째 마지막 편입니다. 세계 동영상 세계 양대 주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난관을 극복해서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로 포지셔닝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유튜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을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가 이렇게 큰 시장의 지배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 저작권 문제였습니다. 저작권 문제. 초기 유튜브가 가장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던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죠. 누구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이죠. 그래서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내놓은 기술은 바로 콘텐츠 아이디입니다. 콘텐츠 아이디. 각 저작권자에게는 콘텐츠 아이디가 부여되는데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올 경우 음악이나 영상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저작권료가 이제 분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유명한 A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를 커버했다면 그 노래의 저작권자에 해당하는 콘텐츠 아이디가 나오고요. 영상에서 나온 수익도 그 저작권자에게 가게 설계해 놓은 거죠. 그런 기술이 콘텐츠 아이디라는 기술인데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를 풀어버렸다니 대단한 유튜브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 저작권 문제 다음으로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유튜브의 문제는, 고민했던 부분이 광고입니다. 광고료. 처음 구글에 인수 당했을 때는 유튜브는 그게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검색 광고로 돈을 아주 많이 벌어본 구글의 입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 거죠. 바로 구글 애드워즈입니다. 구글 애드워즈를 만들고 유튜버라는 그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유튜브는 2007년부터 높은 조회수의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과 광고 수익을 쉐어하는,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경제가 시작된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처음에 유튜브는 넷플릭스처럼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만드는 높은 수준의 영상을 올리고 싶어 했지만 막상 유튜브 시청자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것은 개인의 일상을 담거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었죠.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아마추어적 접근이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쉽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 번째, 유튜브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언제나 위험한 영상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튜브는 AI뿐만 아니라 각 언어권 사람들을 협력업체로 계약을 맺고 이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이런 모니터링 인력이 전 세계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2018년 기준이었으니까 지금 2023년에는 아마 10만 명 훨씬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그 이상한 동영상, 아주 위험한 동영상, 끔찍한 동영상이 나오는 것을 막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튜브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유튜브의 가장 큰 시청자,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키즈입니다. 아이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널과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려주는 그 집단이 키즈 집단인데 2017년 애드포칼립스 그리고 엘사 게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2017년 애드포칼립스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가 걸러내지 못한 부적절한 영상에 광고가 붙으면서 광고주들이 유튜브 광고를 보이콧 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엘사 게이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 그 엘사를 좀 꺼림칙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는 새로운 정책을 만듭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해야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 프로그램을 개정했고 지금도 이 규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다섯 번째, 유튜브에서 검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정치 관련 동영상이죠. 맨 처음에 유튜브는 이 정치가는 뭐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 구구파 메시지가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아주 크게 기여했고, 2021년에는 이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난입하면서 아주 큰 문제를 야기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채널을 폐쇄하거나 소위 노란 딱지라고 하는 수익 제한 조치를 붙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5가지 큰 난관을 유튜브는 아주 현명하게 극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렇게 고도 성장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넷플릭스 CEO는 리드 헤이스팅스가 공룡으로 성장한 자신의 기업의 성장한 비법을 털어놓는 책, 규칙 없음, No Rules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서 발췌합니다. 1997년도 DVD 우편 대여업으로 시작한 넷플릭스가 연간 수조 원 이익을 창출하는 공룡으로 우뚝 서기까지 경영 비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이 스스로 CEO가 결론을 냅니다. 뛰어난 놈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자. 책에서는 인재 밀도를 높여라 라고 하는 고상한 말로 표현합니다. 인재 밀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대단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좋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 봄 버블닷컴이 미국에서 꺼졌을 때 헤이스팅스는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해야 할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은 남기면 됩니다. 부진한 사람은 내보내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도저도 않은 평균적인 사람, 평범한 성과를 내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헤이스팅스는 과감하게 해고를 선택합니다. 해고 통보한 날 회사는 나가는 직원들의 분노로 아수라장이 됐겠죠. 남은 직원들의 반응도 불안했고요. 그렇지만 회사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좋아졌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는데, 재능이 뛰어난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은 호화스러운 사무실이나 멋진 체육관 혹은 공짜 스시 같은 게 아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재능 있고 협동심 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다. 모든 직원이 뛰어나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의욕을 불어넣어서 성과는 수직으로 달성하게 된다. 자, 결론에 도달해 봅니다. 두 회사 모두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지를 둘 다 아주 정확하게 아는 회사입니다. 물론 두 회사 모두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두 회사 모두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전기처럼 우리 생활에 당연한 그 필수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 애청자들의 사용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고 개인별 성향을 파악한 AI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더욱더 시청자들의 시청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힘으로 경쟁자들은 물리쫓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는 이전에 페이스북 비디오 도전을 물리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틱톡의 도전을 물리치고 있는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OTT 세계의 경쟁자들을 계속 물리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부터 둘 중에 누가 1위의 왕관을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싶으신가요?